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마더보드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가바이트의 Z690 어로스 익스트림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품은 그 어로스 익스트림을 뛰어넘는 플래그십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 모델입니다. 제가 플래그십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전 세계에 딱 200대만 한정으로 판매하는 한정판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그렇고 제품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 패키지가 사실 옆에 본체 보이시잖아요. 제가 마더보드를 직접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네, 안에 모노블록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거운데, 안에 구성품이 워낙 빠방하게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먼저 패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Z690 모델이기 때문에 인텔의 12세대 프로세서에 대응하는 LGA 1700 소켓을 가진 마더보드 모델이죠. 그리고 어로스 최상위 보드인데 확실히 패키지가 굉장히 거대하고 무거운 패키지를 들고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면에는 어로스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역시나 익스트림처럼 뭔가 사선으로 모션 블러가 걸린 것처럼 고성능을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고요. 다음 뒷면 볼게요. 자, 뒷면인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사실 어로스 익스트림에는 워낙 다양한 기능이 있고 또 고성능을 지향하는 제품이라서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전원부. 전원부를 빠방하게 차용했다는 걸 보여주죠. 뭐 20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지 디자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당 105A,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 모노블록, 올인원 모노블록 전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CPU나 칩셋이 아니고 마더보드 전체를 단일 모노블록으로 구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리고 PCI 5.0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DDR5 최대 6600MHz까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안테나 와이파이 6E 인터페이스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USB 탭, 이렇게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놨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액세서리 하나 꺼내가지고 근데 액세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요 제품만, 주요 요소만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개봉해도 안쪽에 무려 3개의 박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먼저 펜 커맨더라고 펜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노블럭 박스가 있고, 여기에는 마더보드와 액세서리가 담긴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노블럭을 사실 저희가 이미 꺼내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안에는 비어 있을 텐데, 안에 포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모노블럭 박스를 이렇게 열면 굉장히 두툼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스티로폼 두께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스티로폼이 덮개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저희가 조립을 마친 모노블럭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펜 커맨더라고 있어요. 어로스 RGB 펜 커맨더, 이것도 역시 펜 컨트롤러인데 되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운가 봤더니, 이것도 패키지를 개봉하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자리 잡혀 있고, 케이블도 보면은 이제 RGB랑 펜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펜 커맨더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 벤치 매뉴얼에서도 여러분들 설명드렸다시피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총 8개, 8개 슬롯이 이렇게 측면에 자리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어로스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LED도 빡 예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펜 컨트롤, 그 다음에 RGB를 연동하실 때 이 펜 커맨더를 사용하시면은 좋겠죠, 셋업이. 자, 그 다음에 메인 액세서리. 이 박스는 마더보드가 담겨있던 박스라서 이렇게 위치가 자리 잡혀 있죠. 이것도 저희가 조립을 마쳐서 지금 비어 있어요. 자, 이거를 열어주고, 가장 먼저 반기는 어로스 스티커, 마찬가지로 어로스 스티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깔끔한 레이아웃의 액세서리 박스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요. 사실 저가형 마더보드를 구매하면은
액세서리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값비싼 마더보드를 사면은 액세서리도 굉장히 풍성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봐야겠죠?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멋있는 어로스 안테나가 있네요. 두 짝이 있는데 이 아이오 포트 후면에 이 와이파이 안테나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연결해서 무선 기술을 즐기시면 되고, 참고로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는 와이파이 6E 그리고 블루투스 5.2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RGB 케이블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G 커넥터라고,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 경쟁사에서 Q 커넥터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던 제품인데 기가바이트에서도 좋은 거는 이렇게 차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더보드 조립하실 때 사실 그 케이스에 연결되는 스피커라든지 전원선이라든지 리셋 스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마더보드 상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G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더보드에 장착하면 훨씬 더 손쉽게 시스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에서는 이 커넥터의 이름을 G 커넥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USB 덱, 네, USB 덱이 있는데 고가형 마더보드에서는 제공을 하는 편이죠. 여기 보시면은 USB-C 타입의 케이블이 있고 바깥쪽에는 3.5파이 이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헤드셋을 장착하신다거나 기타 음향기기 활용하실 때 이 USB 덱으로 훨씬 더 편의성이 있는 그런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매뉴얼을 설명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어로스 익스트림에서도 봤었던 메탈 스티커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매뉴얼인데 매뉴얼이 생각보다 그 최상위 마더보드 치고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네, 그래서 두껍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 마더보드에서 뿜어내는 Q코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각 M.2 슬롯, SATA 포트, 그리고 핀 헤더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초보분들 뿐만 아니고 시스템 조립을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이라도 이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메인 매뉴얼은 한국어가 없습니다. 네, 한국어는 없어요.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퀵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인쇄물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한국어가 제공이 돼야 될 텐데 당연히 제공이 되겠죠? 한국어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문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설치, 네, 이렇게 한국어가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매뉴얼, 퀵 설치 가이드, 그리고 안테나, 각종 케이블, 그리고 사실 여기 구성품 중에 뭐 메모리 아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성품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완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마더보드 외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스템이 바로 저희가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를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C700 케이스에 조립한 모습입니다. 야, 이거 진짜 기가바이트가 확실히 어떤 외형 그리고 디자인만큼은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 약간 정말 슈퍼카스럽게 만드는 그런 재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마더보드 시장에서는 워낙 경쟁자도 많고 치열한 시장이긴 한데 어떤 외형적 디자인의 확실한 감성은 기가바이트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운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200대, 200대 한정인데 이 넘버링이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200대 중에 지금 저희가 확보한 샘플은 31, 31번째 모델이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어로스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 이 보드가 비싸기도 하고 또 한정 제품이어서 과연 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노 블록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커스텀 수랭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화가 됐고 시장의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고급형 제품으로 만들어 줄게 이런 차원에서
뭐 기가바이트뿐만 아니고 여러 제조사에서 이렇게 커스텀 수랭이 블럭이 장착된 그런 모델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 컴포넌트 시장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예를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픽카드 시장도 제조사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엔비디아나 AMD의 레퍼런스 모델 있잖아요. 사실 그때는 다른 제조사들도 똑같이 레퍼런스 쿨러를 탑재하고 스티커를 바꾸는 수준에서 그쳤거든요. 근데 유저들이 조금 더 낮은 온도, 조금 더 강력한 오버클럭킹, 이런 니즈를 담아서 이제 잘만 쿨러라든지 그런 것들 따로 사서, 즉 사용자 커스텀 영역으로 쿨러를 교체했었는데, 그런 시장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제조사들도 레퍼런스 쿨링에서 벗어나서 제조사 고유의 기술이 담긴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점점 더 강력해져서 요새는 뭐 따로 그래픽 카드를 사서 뭐 사제로 공랭 쿨러를 교체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예 커스텀 수령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즉 소비자의 어떤 커스텀 니즈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되면은 제조사에서도 그러한 니즈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그런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1번째 모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벤치 매뉴얼에서 다루었던 어로스 익스트림하고 사실 PCB 레이아웃이나 부품 구성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부품이나 그런 것들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외형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어로스 익스트림보다도 기가바이트가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디자인 감성을 제품에 녹여낸 데는 워터포스가 훨씬 더 뛰어난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CPU 영역에 어떤 별도의 전원부 히트싱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 부담감을 덜어내고 모노블록으로 퉁치고 그 위에서 고유의 어로스 디자인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PCB의 회로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전체를 블록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익스트림처럼 메모리 암호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이 24핀 파워 커넥터까지 가릴 수 있는 이 별도 커버까지 정말로 어떤 집착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노블럭을 탑재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RGB LED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부 온도 그리고 시스템 온도를 모두 살필 수 있는 별도의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보시면 위에는 워터, 즉 그 호스에 흐르는 수온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온도, 전원부 온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소프트웨어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굳이 소프트웨어를 켜지 않고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Q코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익스트림에서도 지적한 바 있던 이 온보드 버튼이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좀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지적했었잖아요. 근데 DNA가 익스트림하고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바이트 어로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적인 조화를 위해서 기가바이트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껴봤는데 확실히 색감이나 디자인이 일체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더보드 쓰시는 분들은 어로스 그래픽카드랑 같이 하면 아무래도 조화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는데, 사실 PCI 슬롯은 PCI 5.0을 지원해서 2개를 지원하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PCI 슬롯은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하나만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가장 상단에 있는 슬롯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5.0 슬롯은 모양만 16레인 슬롯이지 이 접점 자체가 800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사용하시면은 PCI 레인을 8개밖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체감 차이까지 나긴 힘들지만은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서 한 가지 단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그래픽카드를 꽂고 나서 블럭의 높이가 있는데 이 틈이 손가락조차 안 들어가요. 틈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것은 사실 별도의 도구가 있지 않으면 그래픽카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엔비디아 자, 제가 활용하는 엔비디아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사이에 쑤셔가지고 겨우 그래픽카드를 탈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뭐 자주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단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이 슬롯을 쉽게 해제할 수 있는 따로 버튼이라든지 그런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가바이트에서도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모노블록을 탑재했지만 어로스 특유의 디자인을 잘 녹여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방금 지적해드린 어떤 편의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IO 포트 살펴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IO 포트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나 나는 특별하다, 나는 고성능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처럼 죄다 새빨개. 왜 고성능 제품들이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에이수스라든지 EVGA 제품이 이제 고급 제품에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썼으니까 어느 순간 이 빨간색 포인트가 PC 컴포넌트 시장에서는 고성능을 조금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단순히 USB 포트뿐만 아니고 램 포트도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네, 위에는 OC 이그니션 버튼이 있고 이제 Q 플래시 버튼이 있는데, 뭐 OC 이그니션이 이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편의성을 가미한 그런 버튼이고, Q 플래시가 사실 진짜 편하거든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사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뭐 CPU, 메모리 그런 거를 다 장착해야 마더보드가 정상 가동이 되는데, 이 Q 플래시 버튼은 CPU 그리고 메모리를 탑재하지 않아도 이 버튼만 눌러주면 USB를 통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안테나 커넥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선 기술은 와이파이 6E, 그 다음에 블루투스 5.2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포트가 특이하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익스트림 모델도 그랬는데 일반적인 마더보드는 오디오 포트가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칩세트와 회로가 마더보드 기판상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어로스 익스트림 모델은 이 오디오 포트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어서 IO 포트 후면에 별도의 오디오 기판이 따로, 오디오 PCB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벤치 매뉴얼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일반 모델, 일반 익스트림 모델하고 동일한 그런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USB 3.2 젠2 포트가 10개가 있습니다. 타입 A. 그리고 타입 C로는 2개가 있는데, 이 타입 C는 인텔 썬더볼트 4를 지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썬더볼트 인터페이스 주로 이제 요새는 또 모니터로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한데, 이 해상도가 5K, 즉 5120 by 2880, 60Hz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뭐 웬만한 모니터 해상도와 주사율은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역폭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광출력 단자 있고 램 포트 2개가 있는데, 위에 포트는 인텔 2.5GB 이더넷이고요. 아래쪽은 10GB입니다. 마벨의 아칸티아 칩셋을 써서 10GB의 램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 듀얼 랜이죠. 네, 뭐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뭐 전반적으로 IO 포트 구성이 깔끔해가지고, 다음은 이제 제가 마더보드 웨어 그리고 이제 IO 포트를 살펴봤으니까 직접 인텔의 i9 12900K를 장착해서 한번 오버를 한번 달려봐야겠죠. 커수 딱 마련했으니까 온도도 한번 살펴보고 바이오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모드에 진입을 했고요. 여기 뭐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오버클럭의 주요한 설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퍼포먼스 CPU 클록. 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네, 12900K P코어와 E코어로 구분되어 있는 거, 그리고 게이밍 성능에는 P코어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P코어를 현재 52배수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E코어는 그냥 노멀하게 40배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 마더보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항목 보시면 DDR5 오토 부스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DDR5 메모리 4800MHz로 세팅됐을 때 이 항목을 활성화해 주시면 어로스 마더보드에서 자동으로 5000MHz로 깔짝 애교 섞인 오버클럭을 해줍니다. 뭐 사실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기능인 것 같긴 한데, 뭐 메모리 오버에 익숙하지 않거나 굳이 메모리는 건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DDR5 XMP 부스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메모리 모듈에 따라서 클럭별 그리고 타이밍별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셋을 참고해서 오버클럭이 가능한데 사실 이 프리셋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마더보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부가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프리셋이 정상 작동한다는 보증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차원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V코어. 네, CPU 전압은 제가 1.3V를 인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탑재한 CPU의 12900K 5.2기가 오버클럭 잠재력이 1.3V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물론 제품마다 모델마다 이 전압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LLC,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LLC가 있는데 뭐 LLC 다 아시죠?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의 약자가 바로 LLC이고요. LLC라는 거는 사실 반도체의 특성상 로드가 가해지면, 즉 소비 전력이 늘어나면 어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전압 강화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 강화가 얼만큼 일어나냐에 따라서 사실 오버가 실패되기도 하고, 본인이 1.3V로 오버클럭을 진행하고 싶어도 전압 강화 현상 때문에 사실 풀로드 상황에서는 1.2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낙폭을 보정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가바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노멀, 스탠다드, 로우, 미디엄, 하이, 터보, 익스트림, 울트라 익스트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장 아래 단계로 갈수록 보정을 좀 더 심하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전압 혹은 그 이상까지도 풀로드 시에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적정 수준이 좋아요. 이건 사실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방법적인 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터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터보를 딱 하게 되면은 내가 인간 전압과 풀로드 시 가해지는 전압이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제가 터보를 설정했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해서 간단하게 시네벤치 R23도 돌려보고 그렇게 가동을 했을 때 CPU 온도 그리고 전원 본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성은 기본적으로 모노블록 구성에 저희가 이 커스텀 수랭을 설치를 했고요. EK 제품이죠. 그리고 라디에이터는 3열짜리입니다. 3열짜리 라디에이터를 장착했으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일체형 수랭 쿨러 그거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올인원 모노블럭의 장점은 CPU 온도도 온도지만 전원부 온도를 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먼저 CPU Z를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5.2가 확인되는지 볼게요. 네, 떴는데 코어 스피드 5.2기가 베이스 클럭 100MHz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코어 스레드도 8+8에 스레드 24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네벤치 가동하고 하드웨어 인포도 켜서 온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12900K가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시네벤치 24 한 번 돌리는 걸로는 풀로드 온도를 끌어내기가 너무 부족해서 시간 관계상 한 3번? 네, 3번까지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동해 보도록 하죠. 네, 1회차 돌아갑니다.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 하드웨어 인포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지금 플로드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빅이라고 되어 있는 코어가 P코어고요. 5200MHz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코어는 제가 그냥 평범하게 4기가로 넣어둬서 4기가 고정값을 보고 있고, 현재 코어 맥스 온도가 74도, 74도밖에 안 뜨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고요. 굉장히 온도가 낮은데 뭐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겠죠. 뭐 첫 번째로는 커스텀 수랭이니까 CPU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옆판을 떼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잘 보이라고 옆판을 떼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사용 환경보다는 온도가 좀 낮을 수는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CPU 온도가 훌륭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지금 2회차 돌아가는데도 코어 맥스 온도가 75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마지막 3회차입니다. 지금 한 29,000점이 넘게 나오니까 현재 CPU 성능에 걸맞은 그런 스코어라고 볼 수 있고, 즉 5번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온도가
네, 1도가 더 올랐습니다. 76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곧 끝나니까 다 완료되고 나면 최종 코어 맥스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도 모노블록 상에서 전원부 온도가 표시되고 있는데 31도입니다. 네, 전원부 온도가 엄청나게 낮죠. 자, 3회차가 모두 패스됐을 때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코어 맥스 온도가 76도. 네, 76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900K가 워낙 뭐 오버클럭 잠재력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확실히 커스텀 수랭의 위력은 엄청나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사실 CPU 온도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 올인원 구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무리 12900K가 발열이라든지 소비 전력이 높아도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가 있으면 훨씬 더 쾌적한 그런 OC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어로스 익스트림이라는 이미 하이엔드이자 플래그십 모델을 살펴봤기 때문에 뭐 사실 PCB 기반 자체가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뭐 평가적인 부분에서 새로울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일단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올인원 모노블록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더보드까지 전체적으로 커스텀 수령을 하고자 할 때 사실 그 다른 제조사의 전문 영역의 제조사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EK 워터블록이라든지. 근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기가바이트 어로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의 감성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 제조사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느끼면서도 커수까지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래픽카드 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뭐 그래픽카드에도 이렇게 자켓을 탑재한 모델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특별한 제품이고, 무엇보다 한정판이에요. 네. 한정 제품이라서 200개 한정이고, 또 마더보드 정중앙에 정확하게 200개 중에 몇 번째다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가바이트가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블록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라이저 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장착했을 때는 탈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별도의 어떤 굉장히 얇은 자라든지 그런 별도의 도구가 없으면 사실 손가락을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그 PCI 걸쇠를 누르는 게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성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물론 그래픽카드를 뭐 자주 바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덕후라면 자주 바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은 꼭 개선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림, 일반 익스트림 모델에서도 제가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편의성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보드 버튼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 그리고 아이오 포트 후면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되게 조그맣게 동그라미 버튼인데 그것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어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장착하거나 이런 경험적인 측면의 편의성이 기가바이트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익스트림 모델에서도 인상적인 부분, 확실히 어로스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을 메모리 아머까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DDR5 메모리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로스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메모리 아머를 장착함으로써 디자인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워터포스라서 전원부 온도 너무너무 좋고 사실 성능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항상 그 마니아 분들이 기가바이트에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 하드웨어 그런 거 다 좋은데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바이오스 그런 완성도 면에서 기가바이트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또 기가바이트 마더보드 말고도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예정된 것 중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QM 벤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